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일하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 로봇 오페라 1964에서 2026이라는 제목을 가져왔고요. 1964는 백남준의 로봇 오페라가 시작된 초연된 해고요. 그리고 2026은 백남준이 서거 20주기를 맞는 백남준 선생이 돌아가시고 20년이 되는 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2026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스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주로 백 선생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찾은 백남준의 로봇의 가장 잘 나온 프로필인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기고 멀쩡하게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봇에 대한 사실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간단하게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까먹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거의 한 100년에서 조금 전에 이제 RUR이라는 체코의 희곡에서 비롯된 말이고, 여기서 이제 RUR은 로숨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RUR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로봇을 무엇인가로 대하는 사람들하고, 또 한쪽에서는 로봇은 누구인가로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편에는 로봇을 사람의 지친 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로봇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에 백남준의 특별하고 예술적인 로봇관을 하나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거주춤한 포즈를 사실은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희곡을 쓰는 이제 형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 이거를 내가 라보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근데 좀 먹물 냄새가 나는 것 같지? 라보리는 노동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로보타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비인간을 가르치는 그 단어가 로보타가 된 거죠. 근데 이 로보타에는 어떤 많은 노동의 뉘앙스 중에서 강제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노역, 요런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들을 막 대체해서 결국에 인간들이 생식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로봇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로봇이 이 희곡이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봇이라는 단어의 장점은 200~300년 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오토마톤이나 기계인간보다 더 새롭고 대단하다. 그리고 의미가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톰에서도 쓰였고요. 그리고 마징가에서도 쓰였고, 로보캅에서도 쓰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포커싱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백남준입니다. 이 귀여운 아이가 백남준입니다. 32년생이고요.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백남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32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도쿄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경영대에 들어가서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백남준은 몰래 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남준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 철학과 현대음악을 공부하면서 이제 동시대의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의 예술로부터 벗어난 굉장히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하게 되죠. 백남준이 첫 번째 개인전을 1963년에 여는데
이제 63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마을에 텔레비전 하나 있을 때, 근데 이제 혼자 개인전을 하면서 10세대의 텔레비전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미디어 아트의 시작이 되고 백남주는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6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또 이런 것들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비디오 편집기죠.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이제 비디오에서 더 확장해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예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생방송을 파리와 뉴욕을 연결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예술과 대중문화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대표로 참여해서 그 유목민 예술가라는 주제로 황금사자상을 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백남준이 새로운 매체에 도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레비전, 비디오, 인공위성, 뭐 방송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남준이 이렇게 사활을 걸었던 매체는 레이저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작업을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백남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모습은 국현에 있는 다다익선 혹은 이렇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특이한 예술을 했던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술을 통해서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 그 선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왜 중요하고 왜 유명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네, 미디어 아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예술을 생각하면 회화나 조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화는 누가 시작했죠? 조각은 누가 시작했죠? 동굴벽화에서 비롯됐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시작한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어떤 예술가적인 우리 안에 모두가 갖고 있는 본성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아트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요즘 혹시 아이지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자예술을 누가 시작했냐 그랬을 때 우리는 백남준이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어떻게 전자예술을, 미디어 아트를 예술의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한 2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백남준이 했던 작품입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비디오로 공간이 다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생각했어요. 이 비디오도 한 편짜리가 여러 가지 백남준의 비디오가 콜라주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채널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덤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비디오 분배기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들어갔을 때 전체 백남준의 비디오를 뒤덮인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굉장히 디스코텍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심장이 뛰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 코엑스 앞에 이렇게 막 열광하시는 이렇게 막 공면된 이머시브한 큰 LED 화면들 아시죠? 예, 그거는 제가 보는 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경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남준의 방식으로 가면 제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과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의 아날로그 그리고 퍼포머티브한 그러한 미디어 아트,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남준이 어떻게 전자예술을 시작했는지 다 한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음악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예, 이런 종류가 가장 초창기의 전자음악입니다. 1954년에 칼 하인츠 슈토카우젠이라는 전자음악가가 만든 전자음악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자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냐면 일단 스튜디오를 WDR이라는 서독 라디오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50년대에. 그리고 백남준은 교수의 추천으로 여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전자음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클래식한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거죠. 예. 그래서 카라인츠 슈토카우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음악에서 사용하는 대위법이나 화성에 전자음향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향에 당연히 전자음악은 뭘로 플레이를 하죠? 스피커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에 4군데, 점점 더 발전해서 6군데, 그러니까 스테레오에서 서라운드 사운드로 스피커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간 안에서 사운드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곡하는 방식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운드 있잖아요. 문이 열린다든가, 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운드를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자테이프에서 잘라 붙이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빨리 돌리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전자 매체를 사용한 음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백남준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이 전자 매체에 눈을 뜨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서독 방송국에서 전자 텔레비전도 50년대에 이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이제 플럭서스죠. 플럭서스는 뭐가 흐른다, 인생이 흐른다, 이런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너무 우연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술이 삶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싼 작품들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없는 종류의 예술, 갑자기 생기는 예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선언문도 발표하고, 이제 백남준의 작품, 플럭서스 작품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플럭서스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남준이 이제 여기 플럭서스 챔피언이라고 막 칠판에도 써놓고 한국말도 써놓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어요. 플럭서스는. 근데 이제 여기서 백남준이 플럭서스 챔피언을 뽑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양동이가 하나 있어요. 양동이에서 미국 작가, 스웨덴 작가, 영국,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오줌을 눕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오줌을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 챔피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애국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저도 여러분들과 이걸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 예술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코어라는 음악의 악보의 형식에 기반한 플럭서스의 퍼포먼스들이 백남준을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깊게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젠4 헤드라고 해서 머리나 넥타이 같은 걸로 이 선을 쭉 긋는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매우 경악스러운 퍼포먼스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전자 텔레비전을 들 수 있는데, 백남준이 처음에 시작했던 63년 개인전의 모습입니다. 13대의 텔레비전을 다 내부를 조작해서 다른 종류의 화면이 나오게 했어요. 백남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일종의 전자음악 작곡과도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5시부터 7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채널의 선택권도 많지 않았었던 그 시절에 백남준은 이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뒤집어 엎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반격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종류의 화면들을 보여준 거죠. 예를 들면은 지지직거린다든가,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에 그 비디오 시그널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라디오의 시그널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오디오의 시그널이 비디오로 나온다든가, 일종의 해킹 같은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한 것이 63년입니다. 63년에 백남준이 이 전시를 독일 부퍼탈이라는 소도시에서 했는데,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열광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남준이 이 집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이 갤러리를 빌려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로비에 들어가면 피아노를 막 부셔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63년에 전후에 가난한 독일에서 아시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야, 피아노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을 몇 대나 가지고 있고 이걸 다 부시고 난리를 쳤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백남준의 예술을, 미디어를, 전자예술을 하고자 하는 백남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백남준이 이걸 싹 접고 형이 있던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요게 이제 이런 화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장품 중에 하나인 참여TV라는 건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이제 오디오 신호들이 비디오로 바뀌어서 소리 낼 때마다 이런 화면들이 마구마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로 가지고 만든 백남준 전시의 장면이고, 네, 그렇게 해서 백남준은 죽을 때까지 전자예술과 텔레비전 아트, 비디오 아트를 포함한 전자예술과 퍼포먼스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 26.1초 1499를 위한, 스트링 플레이어를 위한, 현악기 연주자를 위한 26초 1.1499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보이는 악기들을 다 연주하면서 현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거죠. 백남준이 여기서는 자신이 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샬롯 무어만이라고 첼리스트였어요. 줄리어드에서 클래식 첼로를 전공했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새로운 음악, 아방가르드 음악에 눈을 뜨게 돼서 이제 어떤 큰 모험을 하게 되는데, 백남준이랑 이제 아주 밀접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둘이 퍼포먼스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로봇 K456이 여기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주를 한 사람도 샬롯 무어만입니다. 로봇 오페라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로봇 오페라의 리플렛입니다. 찌라시입니다. 이걸 막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리아가 있는 오페라는 평범하고, 아리아가 없는 오페라도 지겹고, 카라는 너무 바쁘고, 마리아 칼라스는 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약은 지겹고, 섹스는 평범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보면 시간 미정, 장소 미정, 관객 indeterminate, 불확정. 그렇지만 만약에 만나게 되면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라는 이 찌라시를 막 돌립니다. 왜냐하면 백남준 생각에는 이 피카소도 모르는 사람들, 잭슨 폴록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 로봇 오페라 극단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 깜짝 놀라고 즐겨야 되는 거죠. 요런 종류의 이런 찌라시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은 제가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텔레펫, 라디오는 50년을 지배하다가 사라졌고, TV도 50년을 지배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다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에서 휴가 기간에 레저 타임을 보낼까? 컴삿, 그 위성 통신이거든요. 그것보다 새로운 텔레펫. 우리는 당신 집에서 텔레펫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당신의 베리, 당신의 말콤 X, 거의 실물 사이즈, 덜 끔찍하죠? 그리고 나서 뭔가 되게 맨 마지막 줄에 부끄러운 말을 타이핑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사이버네틱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베리는 공화당이고 말콤 X는 흑인 인권 운동가잖아요. 이 둘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죠. 이걸 가지고 백남준이 이 로봇 오페라를 하면서 반면에 또 텔레펫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네틱 세렌디피티라는 진짜 유명한 전시인데요. 이거는 68년 8월 2일에 영국의 ICA에서 개막했던 전시예요. 여기는 인공두뇌학, 즉 사이버네틱스를 시적으로 해석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6만 명 가량의 관객이 몰리면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뭐 컴퓨터 아트, 컴퓨터 음악, 컴퓨터 게임, 그러니까 기존 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과 컴퓨팅을 섞는 그런 되게 역사적인 전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스터가 그 K45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도 여기에 참여 작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백남준이 1967년에 쓴 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백남준이 왜 로봇을 만들었지? 라는 제 질문을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노베르트 위너와 마샬 맥루안이라는 이제 미디어 이론가죠. 라는 타이틀의 글을 백남준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남준이 봤을 때는 이 위너와 맥루언이 너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쭉 씁니다. 하나는 인터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섞었다는 거죠. 혼합 미디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미디어 스터디. 마샬 맥루안은 당연히 뭐 쿨 미디어, 한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메시지와 정보에 대한 이제 이론가였고, 그리고 위너 역시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사이버네틱스 이론에서 인간의 생체, 그러니까 동물이나 동물의 움직임과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혼합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그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4번째로 인디터미니즘, 비결정성에 대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너는 전자공학의 내부적인 환경에 필요한 이런 미시적인 형태로 이런 이제 4가지 특성을 이용했지만, 맥클루언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외부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거시적인 형태로 이러한 이론들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백남준이 그 해에 같은 해에 글 쓴 것을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텔레팻과 백남준이 로봇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가 좀 통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하나의 정보 시그널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생물학적 생명과 결합된 로봇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남준이 왜 로봇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내재하는 독을 이용해서 새로운 독을 만들었던 파스테르, 혹은 그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처럼 사이버 네이티드된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좌절과 고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네이티드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유명한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라는 글을 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네이티드된 충격과 카타르시스는 뭔가? 그것은 백남준의 방식으로 만든 같은 전자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객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작고 사랑스러운 기계들을 만들어서 백남준은 기계를 인간의 가장 친밀한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존재론적인 변환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 기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상상력 자체로 미디어 아트를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영상을 공개합니다. 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진짜 이걸 K456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고요. 이 K456은 걷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케네디의 연설을 할 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콩을 먹고 배변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팔락팔락 하기도 하고, 가슴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K456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샬롯 모어만은 샬롯의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남성 연주자를 베고 앉아서 첼로를 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공연이 한꺼번에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로봇 오페라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몰골로 현재 지금 어느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로봇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슈야 아베라는 한 기계공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토 규타라는 친구랑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이토 규타도 학생이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한 그 건물이 5, 6채는 지을 수 있는 이 큰 돈을 가지고 백남주는 로봇 K456에 홀라당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도 하죠. 이 돈으로 도쿄 부근에 작을 땅을 샀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가난하게 예술가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후회도 합니다. 예, 요거는 백남준이 이 로봇을 고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영상이고,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수장품 K456의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그 백남준이 64년에 로봇을 만들고 그 아이를 가지고 87년에 휘트니 개인전을 하다가 되게 끔찍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요. 얘가 K456이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을 때 이제 차가 와서 얘를 치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영상도 가져왔는데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백남준이 뭐 내 아들인데 뭐 20세기 가장 끔찍한 교통사고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서특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만든 아이가 로봇 K567, 456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 아이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준 서거 20주년을 기념하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던 슈야 아베 선생님이 족부, 네,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워킹 컨트롤. 네, 이거는 배터리 차징 서킷, 라이트 풋, 레프트 풋,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죠. 저는. 네. 그리고 예, 이것도 파워. 그리고 요거는 커넥션 오브 헤드 앤 넥 커넥터. 예. 그래서 이제 96년에 슈야 아베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회로도를 다 그려주시고, 그리고 너네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라, 작동시켜라,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보이스 리프로듀스 보드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다시 작동시킬 때 그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로봇과 또 다른 아티스트 권병준이 만들었던 로봇 극의 형태를 빌어와서 예, 퍼포먼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이 글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 아베라는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전시장 앞에서, 저희 뭐 전시하다 보면 항상 바로 직전에 다 고장 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슈야 아베가 딱 나타나면 왕진 가방을 든 의사처럼 자기가 모든 걱정이 눈노뜩 사라지고 작동을 했다는 얘기죠. 슈야 아베 선생님이 이렇게 예, 저희 센터 여러 번 오셔서,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데, 여기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존 레논 있죠? 그 옆에 누구죠? 와이프, 오노요코. 예, 그 다음에 오노요코랑 슈야 아베랑 백남준은 일본에서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이 사진은 대중예술과 파인 아티스트와 그 다음에 테크니션, 예,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의 구분이 없이 모두 협력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던 때를 저한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네, 이 그 발표를 빙자해서 예, 여러분들 약간 저희 프로젝트에 마음을 열고 좀 영입을 하려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